1987년 4월 경남 덕산시는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해안로를 따라 늘어선 작은 조선소에서는 매일 아침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바다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소형 선박 정비공으로 일하던 강민우 씨. 당시 34세는 과묵하지만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작업장에 나타나는 민우 씨를 동료들은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강 선생은 말은 없어도 손은 정확했어요.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인지 알았죠. 당시 조선소 반장이었던 김철수 씨의 증언입니다. 민우 씨의 아내 한수진 씨는 덕산초등학교에서 3학년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천사 선생님이라 불릴 만큼 따뜻하고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두 사람은 1984년 가을 친구의 소개로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수진이는 민우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저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민우 씨도 수진이를 정말 아꼈고요. 수진 씨의 대학 동기였던 정미란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1986년 10월 23일 두 사람은 쌍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강준이, 강준서. 출산 당일 민우 씨는 분만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고 쌍둥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형이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내가 아버지가 됐다고 계속 중얼거렸죠. 민우 씨의 절친 박태일 씨의 증언입니다.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야근 수당을 받아 아이들 분유를 사고 수진 씨는 밤마다 쌍둥이를 번갈아 안으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러나 1987년 여름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주말이면 친구 만나러 간다며 서울로 올라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돌아올 때마다 수진 씨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민우 씨는 아내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87년 8월 어느 저녁 집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수진 선생님 계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 씨가 누구세요? 라고 묻자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아, 학교 동료 선생님이요. 그날 밤 민우 씨는 처음으로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민우 씨는 우편함에서 서울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명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뜯어볼까 망설였지만 결국 그대로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수진 씨는 편지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방문 너머로 수진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우는 거야? 무슨 일이야? 민우 씨는 문을 두드렸지만 수진 씨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 정미란 씨는 당시 수진 씨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 무렵 수진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운동장을 걷고 수업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가 많았어요. 괜찮아? 라고 물으면 응,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1987년 9월 결정적인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수진 씨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1987년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민우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결혼기념일이었고 수진 씨를 위해 꽃을 사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민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 결정해야지. 애들도 있고 이대로는 안 돼. 민우 씨는 천천히 거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장 차림의 30대 후반 남성이 수진 씨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수진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누구세요? 민우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남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저는 수진 씨 대학 선배 최동혁입니다. 인사 좀 하러 왔습니다. 무슨 인사를 하러 집까지 찾아오셨습니까? 그게 저는 변호사인데 수진 씨가 법률 상담을 요청해서. 법률 상담. 민우 씨는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동혁 씨는 서둘러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무슨 법률 상담이야?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말해줘. 지금은 안 돼요. 수진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민우 씨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그는 조용히 일어나 수진 씨의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이전 관련 상담 일정 안내. 민우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더 넘겨보았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 안내. 재산 분할 협의서 초안. 민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우 씨는 수진 씨를 마주했습니다. 이혼하려고 그랬어. 나한테 말도 없이. 수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 잘못 없어요. 내 문제예요. 무슨 문제? 말할 수 없어요. 말해줘. 제발.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 씨는 친구 박태일 씨를 찾아갔습니다. 형, 수진이가 이혼하려고 해. 이유도 안 말해줘. 박태일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민우 형은 그날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계속 말했어요. 형은 술을 한 방울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 소주 2병을 마셨어요. 며칠 뒤 민우 씨는 다시 수진 씨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책장 뒤에 숨겨진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병원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환자명 한수진, 진단명 키메리즘 의심. 민우 씨는 그 단어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적힌 메모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필요. 친자 확인 요망. 친자 확인. 민우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애들이 내 자식이 아니란 말인가? 그날 밤 민우 씨는 수진 씨를 추궁했습니다. 애들이 내 자식 맞아? 수진 씨는 놀란 표정으로 민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친자 확인이 뭐야? 병원 서류에 그렇게 써 있더라. 수진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말해봐.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애들은 당신 자식이에요. 증거가 있어? 없어요. 그 순간 민우 씨와 수진 씨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과연 쌍둥이는 누구의 자식이었을까요?
1987년 9월 하순, 민우 씨는 혼자서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진 씨가 다녀온 서울대학교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우 씨는 직접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9월 27일 월요일, 민우 씨는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를 찾아갔지만 역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 본인이나 법적 보호자만 열람 가능합니다. 민우 씨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혹시 수진 씨가 나타날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우 씨는 병원 앞 약국을 운영하는 노인에게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혈액종양내과요. 거기는 보통 백혈병이나 특수한 혈액질환 환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임산부가 오는 경우는 드문데, 작년 가을에 임신한 여자분이 몇 번 오신 적 있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민우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분 혹시 기억나세요? 글쎄요,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임신 중인데 혈액내과를 찾는다는 게 특이해서 기억나요. 민우 씨는 덕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덕산시립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산부인과 간호사였던 이순희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강민우 씨가 찾아왔을 때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제 아들들 출생 기록 좀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산모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상하다 싶었죠. 민우 씨는 쌍둥이의 출생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혈액형 항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강민우 AB형, 어머니 한수진 O형, 아들 강준이 AB형, 아들 강준서 AB형. 민우 씨는 고등학교 생물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O형과 AB형 사이에서는 A형이나 B형 자녀만 나올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AB형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민우 씨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혈액형 검사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출생 당일 체혈해서 검사했고 3번 재확인했어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민우 씨는 서류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 씨는 박태일 씨를 만났습니다. 형, 나 미치겠어. 혈액형이 안 맞아. 애들이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어. 박태일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형은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작업장에도 안 나오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매일 술만 마셨어요. 내 인생이 거짓말이었나라고 계속 중얼거렸죠. 민우 씨는 집으로 돌아가 수진 씨에게 혈액형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수진 씨는 서류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몰라요. 어떻게 몰라? 애들이 AB형이잖아. O형하고 AB형 사이에서는 AB형이 안 나온다고. 병원에서 잘못 기록한 거예요. 3번 재확인했대.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수진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민우 씨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쌍둥이는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준이가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민우 씨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혈액형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1987년 10월 민우 씨는 더 깊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수진 씨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에게 전화를 걸고 수진 씨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의 대학 동기 최은영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수진이는 대학교 3학년 때 최동혁 선배를 좋아했어요. 동아리 선배였는데 수진이가 1년 넘게 짝사랑했죠.
근데 최동혁 선배는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요. 수진이 많이 울었어요. 민우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동혁, 그 이름은 9월 12일 집에 찾아왔던 변호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최동혁 선배랑 수진이 나중에 다시 만났나요? 글쎄요, 대학 졸업 후에는 연락 안 했던 걸로 알아요. 하지만 민우 씨는 의심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진 씨의 전화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당시에는 전화국에 가면 청구서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아내 몰래 전화국을 찾아가 최근 6개월간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번호로 17통의 전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실례지만 거기가 어디죠? 하늘소아과의원입니다. 소아과. 민우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쌍둥이는 덕산시립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서울의 소아과에 전화를 했을까? 민우 씨는 박태일 씨와 함께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 두 사람은 은평구의 하늘소아과의원 앞에서 잠복했습니다. 오후 3시경 수진 씨가 쌍둥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박태일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형은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왜 여기 오는 거지? 왜? 라고 계속 중얼거렸죠.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일단 기다려보자고. 1시간 반 뒤 수진 씨가 나왔습니다. 쌍둥이를 데리고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민우 씨는 수진 씨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안으로 들어가 의사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와 아들들이 여기 다니는데 무슨 병 때문인가요? 하지만 의사는 환자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우 씨는 간호사에게 몇 차례 부탁했고 결국 간호사는 작은 정보를 흘렸습니다. 유전 상담 때문에 오셨어요. 유전 상담. 네, 혈액형 유전 관련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민우 씨는 병원을 나와 길거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혈액형 유전 상담 역시 애들이 내 자식이 아니구나. 그날 밤 민우 씨는 수진 씨를 추궁했습니다. 서울 소아과 갔었지? 수진 씨는 놀란 표정으로 민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왜 거기 갔어? 유전 상담이 뭐야? 말해, 애들이 내 자식 맞아? 수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당신 자식이에요. 그럼 왜 유전 상담을 받아?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설명을 못해? 당신이 이해 못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쌍둥이는 방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이웃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옆집에 살던 김순자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심했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도 들렸고 아이들 우는 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한수진 씨를 봤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며칠 뒤 수진 씨는 쌍둥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민우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 텅 빈 아이 방, 장난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쌍둥이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 애들이 내 자식이 맞을까?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을 둘러싼 사람들의 증언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증언 1점 김영숙 수진의 어머니, 당시 62세. 수진이가 쌍둥이를 데리고 왔을 때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은 퉁퉁 붓고 말도 거의 안 하고 엄마, 나 큰일 났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민우 씨가 애들을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무슨 소리야?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수진이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혈액형이 2개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혈액형이 2개라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수진이는 설명할 수 없어요. 민우 씨도 이해 못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는 매일 밤 울었어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라고 계속 말했어요. 제가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했는데 수진이는 믿지 않았어요. 증언 2점 박태일 민우의 친구, 당시 35세. 민우 형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매일 술만 마시고 작업장도 안 나가고 조선소 사장님이 몇 번 찾아왔는데 형은 문도 안 열어줬어요. 한 번은 제가 형 집에 갔는데 형이 쌍둥이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이 애들이 누구 자식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제가 말렸죠. 형, 정신 차려. 설사 혈액형이 안 맞아도 그 애들 형이 키운 거잖아라고. 근데 형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태일아,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7년 동안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웠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 자식이면 어떻게 하겠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증언 3점 최병호 당시 덕산시립병원 행정실 직원. 강민우 씨가 여러 번 병원에 왔어요. 혈액형 재검사를 요청했죠. 근데 재검사를 해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쌍둥이 모두 AB형이었어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출생 기록을 보니까 한수진 씨가 출산 직후에 혈액형 재검사 부탁드립니다라고 여러 번 요청했다는 메모가 있었어요. 보통 산모는 그런 요청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한수진 씨가 임신 중에 서울대병원에 다녀왔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왜 서울까지 갔을까요? 덕산시립병원 산부인과도 괜찮은데 말이에요. 증언 4점 이정호 당시 덕산시립병원 소아과 과장.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례였습니다. O형과 AB형 사이에서 AB형 자녀가 나올 확률은 0%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수진 씨를 따로 만나서 물어봤어요. 혹시 수혈받은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수혈받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키메라 현상일 수도 있겠네요 라고 했죠. 한수진 씨는 그게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설명해 줬어요. 몸속에 2가지 유전자가 공존하는 현상입니다. 수혈이나 쌍둥이 흡수 등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혈액은 O형인데 다른 세포는 AB형일 수 있습니다. 한수진 씨는 그 말을 듣고 울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아니에요. 드문 현상일 뿐이에요. 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1987년 당시에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DNA 검사 기술이 없었거든요. 증언 5점 정밀한 수진의 동료 교사. 수진 선생님은 1987년 가을 학기에 휴직했어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고 학교에서 다들 수근댔어요. 남편이랑 이혼한데 애가 남편 자식이 아니래 같은 소문이 돌았죠. 저는 수진 선생님 편을 들었어요.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수진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미란아, 나 정말 억울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 제가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더니 수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몸이 이상해. 혈액형이 2개래.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태어난 거래. 근데 민우 씨가 안 믿어줘.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수진 선생님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5명의 증언은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1987년 11월 민우 씨와 수진 씨는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조정위원은 2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민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도 침묵했습니다. 조정위원은 다시 물었습니다. 자녀가 2명 있는데 양육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면접 교섭권은요? 필요 없습니다. 민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애들을 못 만난다고. 당신은 저 애들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건 맞죠. 민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래요. 아빠가 자기들을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 애들이 느껴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아요. 1988년 1월 8일 두 사람은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수진 씨는 쌍둥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는 덕산시에 남았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7년간 민우 씨는 아이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박태일 씨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형은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말수도 줄고 웃지도 않고. 작업은 하는데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이 없었어요. 한 번은 제가 형, 애들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물었어요. 형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보고 싶지. 미치도록 보고 싶어. 근데 애들을 보면 또 의심하게 될 것 같아. 그게 더 괴로워. 형은 매일 밤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쌍둥이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요. 서울에서 수진 씨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수진이는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면서 학교도 다녔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애들이 아빠는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 수진이는 아빠는 하늘나라 갔어 라고 말했대요.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고 했더니 차라리 그게 나아요. 아빠가 우릴 버렸다고 말할 순 없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는 밤마다 울었어요. 엄마, 나 때문에 민우 씨 인생 망쳤어요. 나 때문에 애들도 아빠 없이 자라요 라고 말했어요. 쌍둥이 준이와 준서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두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에 대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쌍둥이를 가르쳤던 초등학교 교사 송미경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준이와 준서는 정말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어요. 근데 가끔 이상한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 날 행사 때 다른 아이들은 다 아빠 얼굴을 그렸는데 준이와 준서는 하늘을 그렸어요. 아빠가 하늘에 계세요라고 말했죠. 제가 한수진 선생님께 전화했어요. 애들이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라고. 한수진 선생님은 울먹이면서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94년 민우 씨는 41세, 수진 씨는 39세가 되었습니다. 쌍둥이는 8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1994년 4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민우 씨는 7년 만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친구 박태일 씨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혼식장은 서울역 근처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민우 씨는 혼자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걷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경 민우 씨는 작은 공원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 씨는 무의식적으로 공원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2명의 남자아이가 축구공을 차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쌍둥이였습니다.
민우 씨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이야, 준서야, 위험해. 천천히 뛰어. 그 목소리. 민우 씨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7년 전 매일 밤 들었던 목소리. 수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 씨는 천천히 공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벤치에 수진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7년 전보다 야윈 얼굴,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민우 씨는 숨을 죽이고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준이가 공을 차다가 넘어졌습니다. 민우 씨는 본능적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멈췄습니다. 준이가 일어나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컸을까?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준이가 민우 씨 쪽으로 공을 찼습니다. 공이 민우 씨의 발 앞에 굴러왔습니다. 아저씨, 공 좀 던져주세요. 민우 씨는 공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준이에게 공을 던져주려다 그 순간 민우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준이의 왼쪽 귓불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민우 씨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습니다. 준서가 달려왔습니다. 준서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보였습니다. 약간 휘어져 있었습니다. 민우 씨의 오른손 새끼손가락도 똑같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애들 내 자식이 맞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가 민우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민우 씨. 민우 씨는 천천히 수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준이와 준서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수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우 씨가 무릎을 꿇고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준이야, 준서야, 아저씨는 목이 메였습니다. 준이가 민우 씨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민우 씨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민우 씨는 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준서도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저녁 민우 씨와 수진 씨는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쌍둥이는 수진 씨의 어머니가 데리고 갔습니다. 수진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수진 씨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민우 씨와 수진 씨는 7년 만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 씨, 제가 다 설명할게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민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10살 때였어요. 그때 수혈을 받았고 목숨을 건졌죠.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1986년 임신 중에 덕산시립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그때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혈액형이 O형인데 다른 세포 검사에서는 AB형 유전자가 나온다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키메라 현상일 수 있다고 했어요. 제 몸속에 두 가지 유전자가 공존한다고요. 어렸을 때 받은 수혈 때문에 그럴 수 있대요.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혈액형이 예상과 다를 수 있다고요. 저는 그때 걱정했어요. 민우 씨가 오해하면 어떡하지? 근데 의사 선생님이 요즘엔 DNA 검사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혈액형 검사 결과가 나왔죠. AB형. 둘 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민우 씨가 오해하겠구나. O형과 AB형 사이에서는 AB형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저도 알았거든요. 근데 제 몸이 특수한 거예요. 난소 세포는 AB형이었던 거예요. 저는 병원에 재검사를 요청했어요. 여러 번. 근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정밀 검사를 받았죠. 그리고 확인했어요. 제가 키메라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근데 문제는 1987년 당시에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DNA 검사 기술이 한국에 아직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외국에 나가면 검사할 수 있지만 비용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저는 변호사 선배에게 상담했어요. 친자 소송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DNA 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근데 선배가 지금은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우 씨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괴로웠던 건 민우 씨가 애들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의심하는 눈빛. 이 애들이 내 자식일까 하는 눈빛. 저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애들이 그 눈빛을 보면서 자라는 것보다는 아빠 없이 자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양육권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죠. 수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혈액형이 안 맞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왜 설명을 안 해줬어요?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제 몸이 이상한 건지 정말 키메라 현상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민우 씨는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증명할 수 있어요. DNA 검사 받으면 돼요. 이미 받았어요. 민우 씨는 놀라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언제요? 1992년에 DNA 검사 기술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는 바로 검사 받았어요. 결과는 애들이 당신 자식이 맞아요. 99.9% 확률로. 수진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 감정 결과서. 부강민우 자 강준희 강준서. 친자 관계 확률 99.99%. 민우 씨는 서류를 보며 울었습니다. 왜 이제야 보여줘요. 민우 씨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요. 다시 찾아가면 민우 씨 인생을 또 망칠 것 같았어요. 제가 행복하게 살았을 리 없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995년 5월 두 사람은 재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가족들만 참석했습니다. 준이와 준서가 아버지에게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민우 씨는 쌍둥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도 사랑해. 정말 미안했어. 용서해 줄 수 있니? 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아빠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요. 2024년 현재 민우 씨는 71세, 수진 씨는 69세가 되었습니다. 쌍둥이 준이와 준서는 38세가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민우 씨 부부는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2024년 가을, 기자는 민우 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후회되지 않으세요? 민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후회돼요. 애들이 자라는 모습을 못 봤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있었기에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수진 씨가 덧붙였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사랑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줘요.
저희는 늦었지만 다시 만났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 이야기는 1987년의 의학적 한계, 인간의 오해,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찾아온 진실과 용서에 관한 기록입니다. 키메라 현상. 한 사람의 몸속에 두 가지 유전자가 공존하는 희귀한 현상. 1987년 당시 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7년의 공백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연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뢰, 용서, 그리고 기다림. 그것이 이 가족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